이순신 장군께서는 상당히 고초를 겪었잖아요. 예, 예. 그래도 결국은 우리 민족을 구해낸 거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렇죠. 있었다라는 거는 그 자리에 이제 발탁했다는 뜻이거든요. 유성룡이라는 탁월한 인사권자는 뭐 왕입니다만은 왕을 보필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HR 담당은 유성룡. 내한테 회사가 직위를 준 거는 업무를 하라고 위임한 거지 개인적인 권력이나 개인적인 특혜를 준 건 아니다. 이제 우한행제들 같은 데서는 재미난 얘기가 있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라. 거기에 엄마하고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 근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회사가 갑이냐, 인재가 갑이냐. 요즘은 보면 인재가 갑인, 재규일치 회장이 그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인재를 배치하는데 위기나 일이 많은 곳에 배치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 곳에 배치해라. 이게 뭔 얘기지 그랬더니 인재들은 뭔가 먹거리를 만드는 데 많이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보고 좋은 분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거 예술일 것 같거든요. 예술이면서 힘들죠, 그죠? 물론 부서에서 이제 요구에 대한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인재들을 영입하고 선발하고 하려면 참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역설 혹은 이제 노동시장에 있어서 일종의 이제 딜레마인데요. 기업에서 입사 전행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접일 수도 있고 뭐 적성검사일 수도 있는데 이걸 시행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현재 이제 기업에서 그 노동시장이라든지 기업의 매력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기업의 이제 선발 전략이 이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인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를테면 기업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높으면 심지어 이제 들어가고 싶으면 지원자가 많을 거고요. 기업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몰리겠죠. 그럴 때 이제 기업에서 선발 방식은 역으로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 목적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남는 쪽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 인재는 어디든지 간에요. 지원자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회사의 전략적인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인재가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적인 인재라는 거는 기업의 전략적 역량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리테일 업계 쪽에서 이제 노드스트롬이라고 미국의 리테일 쪽에서 하이엔드 위주로 하는 회사가 있고 코스트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둘 다 소매 쪽이지만 회사가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과 전략적 역량, 그 회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걸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드스트롬은 이제 하이엔드 쪽에 그 고소득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그 관계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코스트코는 저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대량으로. 그러려면 그 입지를 선정하는 자리,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그러죠. 부동산 관련.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전략적 핵심 직무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핵심 직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똑같은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거는 전략적 핵심 직무의 A 플레이어, 아주 이제 우수한 사람, C 플레이어는 뭐 가장 그걸 친다면은 거기에 A 플레이어가 이제 배치되고 있고 전략적 직무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곳하고 한쪽은 C 플레이어가 있는 쪽하고는 뭐 경쟁하나 맞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에서 정말로 신경을 써서 모셔야 되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임원 이런 자리도 핵심적인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직무, 전략적 직무에 대한 우수한 A 플레이어를 이제 데려오는 그 우선 이제 그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데려오느냐? 예를 들면 뭐 아까 재규일치 회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시간이 70%는 인재를 영입하는 데 쓴다. 그래서 HR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 경영진을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평소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핵심 전략적 직무가 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전략적 직무에 합당한 사람 A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자리, 비공식, 공식적인 자리에 다닐 때 항상 눈여겨보면서 나중에는 직접 상고 초려를 해서 데려오거나 아니면 외부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회사의 전략적 직무를 파악하고. 저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은 비슷한 우리 회사의 성장과 우리 회사의 비전과 우리 회사가 3년, 5년 동안 뭘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계속 지금 워칭하고 아무튼 관찰해서 이게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그래서 뭐 제안하고 네. 이렇게 참 진짜 예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사람을 뽑고 이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또 들어왔을 때 또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무슨 좋은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거 없습니까? 그 뭐 대기업에 이렇게 보니까요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을 교육시키고 뭐 발표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뭐 제안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우리 기업의 나중에 리더가 되실. 그래서 저거 참 괜찮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그 네. 기업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좋은 역할도 네. 하시니까. 뭐 좋은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하나는 기업 내에서 리더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리어 패스 디벨롭먼트 CDP라고 하잖아요. 예.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발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후계자 승객객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전략적 직무 같은 데는 특히 이제 이분들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리로 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조직적인 접근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교육 부분인데 교육 부분도 이제 대부분 그 제도가 있으면은 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를테면 그 승객에게 따라서 1차적으로 그 처음 승객에게 들어오는 초급 간부들일 경우에 하는 교육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서 필요한 이제 커리큘럼을 거기에 맞게 개발하고요. 고다음 단계, 고 상위 단계로 가면서 이제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잘 돼가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IBM이라든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GE 같은 회사들이 이름이 있었고 요 근래 와서는 아도비 같은 회사들은 이제 아예 신입 지원자 단계에서부터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회사를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서 이제 우수한 지원자가 들어오게 이제 만드는데 대외적인 전문 교육기관 중에 그 리더십 부분 이런 게 상당히 특화되고 제대로 되어 있는 또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회사 내부의 경력 개발 계획이라든지 후계자 육성 계획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잖아요. 만들어야 됩니다. 외부 도움을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그러나 교육 부분은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저는 크다고 보고요. 검증되고. 결국은 이제 네.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제도적으로 해야 네.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회사가 이런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그렇죠. 조합을 해서 결국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이게 참 사람을 뽑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이분들이 리더로도 만들고 회사의 어떤 이익으로 이게 또 돌아와야 되니까 투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정말 힘들고 중요한 힘든 일. 삶을 살고 계십니다. 아니 이순신 장군을 저도 대단히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하물며 일본의 제독도 해전을 나가면서 이순신 장군 사당에 뭐 절을 하고 나간다 정도로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인사 관리하고 이런 뭐 재밌는 조직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재미나게 좀 한번 이야기를 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런 분이 또다시 나올까 할 정도로 진심으로 직업적으로 특히요. 우리 민족의 뭐 영웅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존경하게 되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우리 민족의 영웅을 이제 리더로서 한번 이제 HR에 이제 소환을 해드렸는데 불세출의 리더죠. 그래서 좋은 리더를 가지는 사회 혹은 조직은 절대적으로 행운이고요. 이러한 리더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들 또 발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좋은 리더에 대한 정의, 좋은 리더를 발탁하는 방법. 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어렵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께서는 상당히 고초를 겪었잖아요. 예. 그래도 결국은 우리 민족을 구해낸 거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렇죠. 있었다라는 거는 그 자리에 이제 발탁했다는 뜻이거든요. 임진왜란 발발 1년 4개월 전에 그전에는 전라 그 수군 통제사로 보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유성룡이라는 탁월한 인사권자는 뭐 왕입니다만은 왕을 보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HR 같은 데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네요. 이순신 장군이 그 모함을 받고 베리벨 고초를 다 겪고도 이제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불차 타경이라 그래서 4계급 지금으로도 우리 기업에서 발탁 승진도 4계급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리급에서 갑자기 임원으로 간 그런 이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에는 인재를 알아보는 누군가가 그리고 의사결정에 그 인재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행운에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계자 육성 계획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게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의 뭐 해안이라든지 이제 행운에 기대하기에는 요새 와서는
너무 힘든 데다 또 두 번째 이제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의 이제 개인적인 특질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경쟁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힘든 그걸 견뎌낸 거는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포부가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그 직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 인재를 소홀히 하면 안 남아 있습니다. 일단 발탁하고 싶을 때 발탁하려고 쳐다보면 이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체계적인 인재 관리가 이제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이제 고가 평가, 보상,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계되는 국외적 육성 계획 같은 이런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 HR 담당은 유성룡. 저는 뭐 그렇게 불러도 전혀. 생각해보니까 정말 탁월하신 인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렇죠. 임진왜란으로부터 굉장히 큰. 그렇죠.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책에 해오 그 아주 유명한 저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가 재상으로 물러나면서 자기가 정말 원수인 네. 친구를 추천하고 원수의 친구가 고맙네 했더니 화를 겨누면서 야 임마 넌 내 원수야. 네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재상으로 추천한 거지. 네가 좋아서 추천한 거 아니야? 뭐 그런 네, 네. 근데 이게 공과사를 구별할 줄 안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참 힘든 얘기인데 요즘은 자기의 팬덤에만 충성을 하잖아요. 네, 뭐 네. 이게 화합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과사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기업에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침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회사에 있어서 내한테 회사가 직위를 준 거는 업무를 하라고 위임한 거지 개인적인 권력이나 개인적인 특혜를 준 건 아니다. 심지어 회사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법인카드를 주는 거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 쓰라라는 그게 명시되어 있든 안 되든 그건 맥락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죠. 양심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용인될 수 있는 관행. 자기 혼자 관행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제는 일단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죠. 회사의 재산을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일단 이걸 예시라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엔 진전이 안 되죠. 이건 아주 명확하거든요. 회사에 있어서 회사 재산이나 회사의 자금을 뭔 회사를 위해서 써라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행이든 그 용인의 범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양심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라라는 거를요 회사 내에서 규정에 따라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경계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거나 그 다음날 신문에 났을 때 떳떳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한행자들 같은 데서는 재미난 얘기가 있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라. 거기에 엄마하고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 네 맞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우리 서로 저기 용비어천가를 해서 탈출을 좀 하시죠. 세상에서 얘기를 들어야 될 세 분의 여자분. 예. 내비게이션까지 포함해서. 하시는군요. 예. 뭐 여성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남성은 뜬구름을 많이 잡으니 상당히 이렇게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듣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후반에 남아있는데 평가 보상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간에 어느 구성원이든지 간에 다 불만인. 평가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는데 HR 부서에서.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성과자들도 불만이요. 저성과자들도 불만이요. 잡코리아의 통계에 보면 76%이 평가 불만이 있다. 이거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필요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사안이면 틀림없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인사 제도를 논할 때 평가 제도를 영어로 백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척추, 그죠? 우리 인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척추잖아요. 그래서 인사 제도의 모든 것이 이제 평가 제도의 그쪽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평가 제도. 그래서 뭐 모든 제도를 다 제껴놓고 하나만 도입한다면 평가 제도를 제대로 도입해. 평가 제도는 말 요새 성과 관리라고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이고도 이제 다기능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평가는 그야말로 이제 이게 등급 매기는 건데 성과 관리라 그러면 이제 평가로부터 수반되는 코칭과 육성, 개발, 그다음에 의사소통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학자 중에 빅터 브룸이라는 사람이 기대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대론에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떻게 동기유발이 되는가? 일하고 싶은 마음.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걸 인정해 주면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잖아요. 꼬마한테도 너 공부 잘하네. 아니면 뭐 60점인데도 앞으로 좀 잘해라. 50점보다 낫지 않느냐. 인정.
두 번째는 인정만 해놓고 잘하네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기업체에서 1등급 주놓고 급여나 승진 이런 데는 뭐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이 보상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어떤 접근법 그죠. 그런데 하나는 보상 이론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내가 근무하는 조직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인정하는 게 그게 성과관리 평가거든요. 제대로 평가하는가. 제대로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공정하게 평가하는가라는 거.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공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죠. 그러니까요. 인정하고. 하나는 이제 절대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너 잘한다.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과관리 제도라면 인정연계 보상을 연결되는 거는 보상 체계에 관련되면 시스템적으로. 여기에도 제일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별적 보상이라는 전제가 따르고 똑같이 주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똑같이 주면은 그런 문제는 없는 대신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수한 사람들, 특히 요새 와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내가 잘하는데 왜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러면 또 회사를 떠나면 동기발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평가를 안 함으로 인해서 뭐 다 좋으냐,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좋으냐, 여기에서 그냥 한마디로 이제 강제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성과 관리는 해야 된다. 그러나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보상제도에서 요 근래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관한 건데 집단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의 급여를 차등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개별 성과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럼 1년간 고가 등급에 따라서 급여 인상률을 이제 달리하는 게 대표적이겠죠. 이제 집단 성과급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한 계열사 단위 아니면은 사업 부서 단위라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보너스라든지 인센티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근래 몇 년간 뭐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공정성이라도 우리가 이제 공정성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크게 나누면은 절대적 공정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학적인 공정성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정에 대한 지각성, 공정을 지각하는 정도. 내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공정 안 해도 되지만, 대표적으로 교수님하고 저하고 피자 한 판을 받았는데 이거를 반으로 이제 나누는데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5대5 얘기 5대5로 나누는데, 그죠? 그것까지는 좋죠, 5대5인데. 5대5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절대적 수학적으로는 누가 5인지 모르잖아요. 6.5 대 4.5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누가 5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뭐 수학적으로 자루재야 되는 건데 그램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정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르고 선택은 교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서로 양쪽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각적 공정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수학적인 공정성은 별 의미가 없어요. 조금 내가 많을 수도 있고 작지만 우선 절차가 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기는 집단적 성과급에 관한 부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이익 배분제라는 거하고 성과 배분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익 배분제는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PS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미리 사전에 약속을 안 합니다. 회사가.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얼마를 주든 알아서 이제 그 기준도 회사가 이제 정합니다. 장점은 그거죠. 안 줄 수도 있고 회사가 순전히 100% 재량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근거가 뭐냐? 액수가 왜 다른 사업부 우리가 작으냐? 다른 회사보다 왜 작으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성과 배분제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제 영어로는 개인 쉐어링이라 그래가지고 GS라고 부르는데, 사전에 목표를 정합니다.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 목표는 그 회사에 중요한 거죠.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 점유율이 중요하다. 그럼 몇 %? 아니면 이익이 중요하다. 아니면 재고율을 좀 낮춰야 된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걸 사전에 발표를 하죠. 구성원들한테. 그러면 이제 구성원들이 이게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목표에 대한 달성도는 일정 기간마다 공개를 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의 목표를 달성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고춘 500의 90% 이상이 95% 정확하게 그룹 인센티브 중에 이게 이제 성과 배분제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글로벌
제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은 이익 배분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잘해도요, 이거는 우리가 구성원들을 뭐라고 하기가 그래요. 불투명하잖아요. 내년에 내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요. 특히 안 주는 경우, 그리고 매번 받다가 안 주면 더 큰 실망감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게 사실은 성과 배분제 자체도 자꾸 이제 성과 동기 유발의 기술적인 그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판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진 성과 측정 요소를 가지고 집단 성과급을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차이가 나잖아요. 네. 대단히 설명하기 힘들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특히 작게 받는 쪽은 이게 공정하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을 HR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경영자한테 거꾸로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CEO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CEO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예. CEO가 설명한다고 됩니까? 예. 기술적인 예. 부분인데. 예. 그럼 CEO 부분들은 정말 고생을 하는 거죠. 그거 설명한다고요. CEO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왜 이익 배분제를 저했어보다 A했어? 또 이제 설명할 수는 있겠죠. 성과 지표가 이제 그거죠. 회사의 결과죠. 사업 결과. 근데 왜 30%가 차이 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성과 배분제 같은 건 아니 산술적인 공식이 존재를 해요. 이걸 얼마를 달성하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안 생기죠. 실망감은 있을 수는 있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제일 흥분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네. 그만큼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HR이나 아니면 회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과 보상을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는 공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걸 또 인정해야 되고 네네. 제일 중요한 투명함이 존재해야 된다는 투명에 대한 부분은 귀가 네. 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성과가 있는 분들도 뽑지만 성과가 없는 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성과자 영어도 참 그래요 저성과자 근데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을 어떻게 뭐 뽑는 건 뭐 둘째치고 그거는 뭐 좀 너무 민감한 얘기인데 혹시 제가 네. 저성과자로 분류됐다 그래서 성과급을 제대로 못 받고 아무튼 제가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쪽팔리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뭐 제가 좀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까요? 이걸 뭐 저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열심히 더 저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HR 부서에 뭐 어필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네. 저성과자 관련된 질문 중에 가장 창의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래요? 대부분 이제 그렇죠. 저성과자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역으로 구성원 입장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이런 질문 사실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아니 저는 그냥 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경우면 뭔가 네. 아무튼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 그렇죠. 사실 저성과자 부분에 관련된 용어는 사람들이 내가 저성과자다 그러면은 가슴이 덜컹하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에서 내가 기여도가 낮거나 없다. 뭐 없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 없는 경우는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여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역의 효과를 내거나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영화에 보니까는 우리 그 영화 송강호 씨 나오는 사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바마마 왜 저를 미워하시냐 하니까는 뭘 잘못했습니까 하니까는 영조가 그러잖아요.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영화 대사에 너는 그냥 존재 자체가 그 너는 폐해다. 근데 이제 어떤 조직에서 그건 이제 극단적인 그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회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저성과자라는 건 자기한테 주어진 직무 책임을 현저하게 반복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우선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해고 경직성이라 그러죠. 일반 해고가 이제 통상 해고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소위 말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힘들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저성과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상당 부분 대부분에서 이제 저성과자를 인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저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차곡차곡 해서 한 3년 정도 그게 돼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죠. 기업으로 보나 그 구성원은 또 자기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양쪽 다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잘 되면은 그 결과는 양쪽 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는 여전히 똑같은 질문이라고 보고요. 그럼 어떻게 탈출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역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라는 거거든요. 저성과자는 크게 나눠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도 반복적이고도 현저하게. 예, 예. 두 번째는 회사의 규정을 어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의 이제 팀워크라든지 피해를 입히거나 이게 이제 두 개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거죠. 회사가 저성과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아, 예, 예. 자, 그렇죠. 구성원의 팀워크를 저해하는 거 부분이 이제 뭘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사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 기대하는 거 알아야 자기가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걸 하려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애티튜드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가짐. 마음가짐은 자기가 바꿀 수 있지만 역량이 또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역량이 떨어지면 못하면 어떡해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그 역량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둘 다인데 사실은 여기 회사의 또 책임도 있어요. 그러려면 회사가 명확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중요한 뭐가 거죠. 모자란다. 예, 회사가 예. 기대하는 거는 뭐다. 아,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고요. 잘못된 부분은 캔드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일치 회장은 솔직함.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명확할 때 나중에 사실은 따지거나 아니면은 책임을 묻기가 편하거든. 법률상 그런 걸 떠났어요. 어느 날 잘한다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저성과자라고 회사 나가라.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과 그다음에 이제 개선해야 될 분야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구성원도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이고 자세가 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더 HR에서 저를 위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저성과자라고 하는 것이 뭐 그 기업에 해당되긴 하지만 또 딴 곳에서는 또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아, 그럼요. 회사에서의 그 아무튼 업무에 있어서의 저성과라고 하면은 본인 자체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기업에서도 중간중간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좀 줘야 되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꼭 하나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이제 구성원 입장을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회사 입장이나 구성원을 보는 회사도 그래요. 어떤 구성원이 개선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개선되면 회사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잘못해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구성원이 예전에 잘못해도 이제 개선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구성원한테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서 기회를 찾아라. 자기 능력과 적성 아니면 환경 이런 데 맞는 어딘가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존감에 상처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조직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말씀입니다. 예. 본인도 그런 자괴감에서부터 떠나려면 그렇죠. 예. 어딘가에서 중요하고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HR하는 분들은 저는 정말 올마이티한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HR 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 역량 아니면 HR을 이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아 이런 능력이 우리가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때가 우리가 쭉 얘기했던 부분은 HR 하는 사람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HR이 어떤 역할을 해서 회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느냐는 부분이었던 이제 우리 문제죠. HR 하는 사람은 또 한쪽으로 보면은 직장인이고 하나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일을 잘하려고 하면은 또 우리가 동기유발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저 스스로가 역량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HR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과 외국에서는 이걸 우리가 인테그리티라는 용어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글로벌적인 용어입니다. 인테그리티는 이제 윤리성, 뭐 정직성으로 이제 번역하기도 성실성인데 HR이 이 분야에서 예를 들면 HR이 부정을 하게 되고 이게 뭐 HR이라고 성인군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직업 윤리, 직업적인 자존심,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준 안에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전문성이죠. 자기 하는 일을 제대로 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건 뭐 HR뿐만 아닙니다만 이제 세 번째 하나가 더 요구가 된다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이 정서를 케어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배려, 존중, 그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사람의 정서에 대한 민감성, 그다음에 의사소통. 그런데 이제 그거와 동시에 별개로 하나가 더 필요한 기본이 사업에 대한 이해. HR이 사업을 모르면 맨날 탁상공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규정만 따지고 그런 규정만 따지니까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죠. 제가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HR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을 좀 갖고 그다음에 그 어떤 자신에 대한 전문성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뭐 30년 동안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힘든 힘든 일입니다. 예. 힘든 일이고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는데 이제 뭐 예, 저도 예. 불만이 많고요. 제가 저한테 대한 불만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또 그런 분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HR 하는 분들하고 특히 후배들한테는 그래도 뭐든 미리 시행착오를 뭐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있었으면 싶다 이런 바람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더 HR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는 성공하는 HR이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여쭤본 것 같고요. 오늘 변현재 대표님께서 30여 년 동안 본인이 경험하신 이러한 얘기들을 이 책에 담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이외에도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HR을 하겠다라고 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HR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당부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HR이라는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 와가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하이라이트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제에 HR 자체가 또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려면은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예. 크게 기여할 부분이 많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짧고 컴팩트하게 그냥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시기 힘든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자연스럽게 또 화제를 꺼내 주셔가지고 제가 보상 같은 거 할 때는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목소리까지 높이게 만들어 주셨던. 이게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